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8번째 시간입니다. 경이로운 것들을 그렇게 많이 숨기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사랑의 행동이죠. 또한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맥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독성이 있는 가지를 만져보았다. 만져도 괜찮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내가 만지라고 말했을 때는 달라지죠. 창조된 존재에게 자유는 미친 짓이에요. 자유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와 복종을 동반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저 식물의 본성을 차근차근 이해하는 편이 현명하겠죠. 도대체 독성이 있는 식물을 왜 만든 거죠? 맥이 잔가지를 돌려주며 물었다. 당신의 질문은 독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또 그런 창조에는 목적이 없다고 여기고 있죠. 소위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치유력이 뛰어나거나 다른 것과 혼합되어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지요. 인간들은 진실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하거나 악하다고 단정짓는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사라요는 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뜸을 들였다. 그런 후에 맥에게는 작은 삽을 건네고 자신은 갈퀴를 집었다. 여기 있는 훌륭한 식물들의 뿌리를 전부 파내야겠어요. 힘든 일이긴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뿌리가 남아있지 않아야 우리가 심을 씨앗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알겠어요. 맥이 툴툴거리며 대답했다. 둘은 깨끗하게 갈아둔 땅에 무릎을 꿇었다. 사라유가 땅속 깊이 손을 뻗어 뿌리 끝을 찾아내서 가볍게 위로 끌어당겼다. 맥은 작은 삽으로 흙을 파낸 후에 그녀가 미처 파내지 못한 짧은 뿌리를 끄집어냈다. 그렇게 끄집어낸 뿌리는 흙을 털어낸 다음 갈퀴로 긁어 모아둔 더미에 던졌다. 나중에 태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단정짓는다고 했죠. 맥이 뿌리에서 흙을 털어내며 물었다. 그래요. 특히 선악과에 대한 얘기였어요. 선악과라고요? 그래요. 그녀는 자기 말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몸을 폈다가 움츠리는 것 같았다. 맥켄지, 당신은 그 나무의 치명적인 과일을 먹은 것이 인류에게 그토록 파괴적이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맥은 그들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자 흥미가 당기기 시작했다. 실은 그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동산이 있었나요? 에덴 동산이랑 그 모든 것들이? 물론이죠. 내가 정원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할 사람들이 꽤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들의 실수가 그다지 치명적인 건 아니죠. 신화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것 안에는 영광에 대한 소문이 숨겨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내 친구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맥은 유난히 억센 나무 뿌리와 씨름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그들을 무척 좋아하죠. 정말 놀랍군요. 맥은 약간 놀리듯이 말하면서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삽을 흙 속에 박고 뿌리를 위로 잡아당겼다. 좋아요. 그럼 이제 선악과에 대해 말해줘요. 아침 식사 때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우선 질문이나 해볼게요.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좋거나 나쁜지 어떻게 결정하죠? 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아마도 내가 좋아하면, 다시 말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안정되면 좋은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한다면 악하다고 하겠죠. 상당히 주관적이군요. 그런 것 같네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식별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나 확신하죠? 솔직히 말해서 나의 선, 다시 말해서 내 마땅한 권리를 누군가가 위협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하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나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내게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요. 그는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말을 이었다. 말해놓고 보니 죄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난 그다지 잘해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알고 보니 파괴적인 것도 있었고, 또 악하다고 생각했던 중에서도. 그가 잠시 주저하는 틈을 타서 사라유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군요. 스스로 심판관이 되는 셈이에요. 당신이 선하다고 결정했던 것이 시간과 환경이 지나면서 변하다니 더욱 혼란스럽겠군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할 이들이 수십억 명이나 된다는 건 더더욱 혼란스러운 일일 테고요. 결국 당신의 선과 악은 다른 이의 선과 악과 충돌하고 그 결과 싸움과 논쟁이 뒤따르고 전쟁까지 벌어지겠죠. 사라유가 말하는 도중에 그녀의 내부에서 움직이던 여러 색채의 무지개에 검은색과 회색이 섞여 어두워졌다. 절대적인 선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판단의 기초를 잃게 되겠죠. 단지 말의 문제에 불과하니 선이라는 단어를 악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상관없겠군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 같네요. 맥도 동의했다. 문제라고요? 사라유가 벌떡 일어나 그를 마주보며 그의 말을 받아쳤다. 그녀는 심기가 불편해 보였지만 맥은 그녀가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니란 걸 알았다. 맞아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결국 이 우주를 찢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내쫓고 그들 자신이 택한 숨을 내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건 분명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라유는 자신의 강한 어조 때문인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해졌다. 대단히 슬픈 날이었죠. 그 후 10분 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일에만 전념했다. 맥은 뿌리를 파내서 더미에 던지는 내내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깨트리며 고백했다. 내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해가면서 재정적인 안정이나 건강, 은퇴 등 나 스스로 선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또 스스로 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가며 두려워했었고요. 맥이 깊이 한숨을 내쉬자 사라유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의적으로 선악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이 흉내를 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요. 그 때문에 차라리 나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당신은 선악의 목록을 만들 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스스로 택한 미친 욕망을 저지하고 싶을 때는 또다시 나를 필요로 하겠죠.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려는 권리를 포기해야 해요. 내 안에서만 살겠다고 선택한다는 것이 당장은 쓰디 쓴 약을 삼키는 것 같겠죠. 당신 나를 잘 알고 신뢰하고 또 나의 고유한 선 안에서 사는 법도 배워야 해요. 그는 사라유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 맥켄지, 악이란 선의 부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빛의 부재를 묘사할 때 어둠이라는 말을 쓰거나 생명이 부재할 때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악과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빛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요. 나는 빛이고 선해요. 나는 사랑이고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과 선은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나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독립을 선언하면 결국 악에 이를 뿐이에요. 나에게서 떨어지면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하니까요. 당신이 나, 즉 생명에서 분리되면 죽음이 찾아오겠죠. 맥이 잠시 뒤로 물러앉았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나의 독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라유가 다시 끼어들었다. 예컨대 선이라는 것이 암의 발병이나 소득의 상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도 암에 걸린 사람이나 딸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맥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냉소적으로 말했다. 오, 맥켄지,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 핵심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답니다. 사라유가 그를 확신시켰다. 맥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느끼면서 삽을 흙 속에 세게 박았다. 미씨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이는 사랑받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라유의 대답에 그는 일손을 멈추었다. 그녀의 말에 온 세계가 뒤집히는 것 같았고 그는 아무 버팀목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권리란 애써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개념이죠. 그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당신은 내 안에서 사는 경이로움과 놀라운 경험에 대해 알게 되겠죠. 그녀가 또다시 끼어들었다. 맥의 좌절감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문장을 완성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틀림없이 화가 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당신 말을 자른다면 말이죠. 그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노려보았다.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사라유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맥켄지, 예수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는 기꺼이 봉사하는 자가 되어 파파와의 관계 속에서 살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써 당신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때 파파가 종이꾸러미 2개를 든 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의 대화죠. 게다가 맥이 우리 정원을 보고 엉망이래요.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사라유의 대답이었다. 둘은 맥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자신이 놀림감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뺨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사라유가 다가가서 파파의 뺨에 입맞춤했다. 언제나처럼 당신의 타이밍은 완벽해요. 여기에서 맥켄지가 도와줄 일은 전부 끝났어요. 사라유가 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맥켄지,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힘들게 일해줘서 고마워요. 별로 한 일도 없는데요. 아직도 엉망진창이에요. 그가 변명하면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정말 아름다워요. 사라유, 당신의 손길이 가득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여기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는데요. 사라유와 파파가 서로 바라보며 싱글거렸다. 사라유는 그가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바싹 다가왔다. 그럼요, 여기는 바로 당신의 영혼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정원이 바로 당신인 거죠. 당신의 마음밭에서 우리가 함께 목적을 갖고 일했어요. 비록 거칠지만 아름답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의 보기에는 엉망 같아도 나에게는 완벽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게 보이고 생기가 넘치는 게 느껴져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차원 분열 도형이죠.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에 맥은 거의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그들의 정원, 그러니까 그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엉망진창인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더군다나 파파가 여기 있고 사라유는 이 혼란스러움을 사랑한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과분한 일이었고 조심해서 가둬둔 감정들이 또다시 쏟아질 것만 같았다. 맥켄지, 예수가 당신과 함께 산책을 가고 싶어 하는군요. 배고플지 몰라서 점심 도시락을 싸뒀으니까 차 마시는 시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맥이 도시락 가방을 받으려고 몸을 돌리자 사라유가 그의 뺨에 입맞춤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식물들이 경배하듯 차례차례 몸을 구부리는 모습이 보였다. 파파 역시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으려고 작업실로 향했다. 그들은 미리 약속을 해둔 것 같았다. 예수는 작업실 탁자에 앉아 관처럼 보이는 물건의 모서리를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만지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샌드페이퍼를 내려놓았다. 그가 문 밖으로 나가 청바지와 셔츠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동안 맥이 다가갔다. 아, 맥 왔군요. 내일을 위한 계획에 마지막 손질을 하던 중이었어요. 좀 걸을래요? 맥은 지난밤 별 아래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다.
당신이 간다면 기쁘게 따라가죠. 왜 다들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내일은 당신에게 중요한 날이고 또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나가요. 호수 맞은편에 있는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장관이죠. 거기에선 더 높은 산 정상도 보일 거예요. 멋지겠는데요. 맥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당신이 점심도 가져온 것 같으니 곧바로 출발하면 되겠네요. 맥은 호수의 왼편이나 오른편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어느 한쪽으로 가는 대신 선착장을 향해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밝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태양은 따사로웠지만 따가울 정도는 아니었고 신선하고 향기로운 산들바람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얼굴을 어루만졌다.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카누 중 하나를 타고 갈 거라고 예상했으나 놀랍게도 예수는 마지막 카누까지 지나치고 방파제 끝까지 계속 걸어갔다. 그는 선착장의 막바지에 도착해서 맥을 향해 몸을 돌리고 씩 웃더니 과장된 몸짓으로 고개를 숙였다. 먼저 가요. 지금 놀리는 거죠? 수영이 아니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요. 맥이 말했다. 맞아요. 호수를 빙 둘러가는 것보다 곧장 가는 편이 빠를 것 같아서요. 나는 수영도 잘 못하는 데다가 젠장 물까지 차가워 보이는데요. 투덜거리던 맥은 자신이 욕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니까 내 말은 물이 정말 차가워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예수를 올려다보았다. 예수는 그가 난처해하자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예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당신이 수영을 잘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수영장에 구조원 일도 했었죠. 물이 차가운 데다가 깊어요. 하지만 지금 수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걸어서 호수를 건너가고 싶어요. 마침내 맥은 예수의 제안을 알아챘다.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가자는 것이었다. 맥이 주저할 줄 알고 있던 예수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봐요 맥, 베드로가 할 수 있다면. 맥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크게 웃고는 다시 한번 물었다. 나보고 물 위를 걸어서 건너편까지 가자고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맥, 금방 알아듣는군요. 그 누구도 여간에선 당신을 못 속이겠는데요. 얼른 해봐요. 재미있어요. 예수가 크게 웃었다. 맥은 선착장 끄트머리까지 걸어가서 호수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겨우 30cm 아래에서 물결이 일고 있었지만 그 길이는 좋기 30m는 되어 보였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건 1000번도 더 해봤으니 훨씬 쉬울 터였다. 하지만 선착장에서 물 위로 어떻게 발을 내딛지? 콘크리트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뛰어내리나? 아니면 배에서 내릴 때처럼 선착장 가장자리 너머로 발을 내딛나? 그가 다시 예수를 쳐다보자 예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베드로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했죠. 보트에서 어떻게 내리느냐가 문제였으니까요. 30cm 높이의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발이 젖을까요? 맥이 물었다. 물론이죠. 물은 축축하니까요. 맥이 다시 물을 내려다보다가 예수를 돌아보았다. 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죠? 뭐가 두려운지 말해줘요.
글쎄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요. 당신이 나를 놀리고 있고 내가 돌덩이처럼 가라앉을까봐 두려워요. 내가 상상하기로는 그래요. 바로 당신의 상상이죠. 상상력은 정말 대단히 능력이죠. 그 힘만으로도 당신은 우리와 같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상상력은 잔인한 감독관이 될 뿐이랍니다. 인간이 현재나 과거, 미래 중에서 어떻게 살도록 계획되었다고 생각해요? 맥이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현재에 살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대답이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가 웃었다. 맥, 편하게 생각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대화랍니다. 어쨌든 당신 말이 딱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마음이나 상상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 중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요? 맥은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현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바심 내며 지내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군요. 나는 당신과 함께 머무르면서 현재에 살고 있죠. 나는 과거에 살지 않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배우지만 잠시 들릴 뿐이지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또 당신이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미래에 살지도 않죠. 맥, 언제나 두려움이 지배하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상상 속에서 내가 함께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알고 있었나요? 맥은 또다시 생각해 보았다. 사실이었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미래에 대해 안달하고 걱정하며 살았다. 상상 속에서 그의 미래는 완전히 무서운 곳은 아니더라도 되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편이었다. 미래에 대한 그의 상상 속에 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예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대체 내가 왜 그랬던 거죠? 맥의 질문이었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미래란 실제가 아니며 또한 실제하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당신이 두려워하는 악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상상해요. 그러고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죠. 아, 사라유가 했던 이야기와 통하는군요. 하지만 왜 나는 내 삶에 대해 두려워할까요?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해요. 두려움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어요. 합당한 위험에 맞서 응당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상하는 두려움, 특히 미래로 투영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많이 차지할수록 당신은 나의 선함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믿지 못하게 되죠. 당신은 내 사랑에 대해 찬양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맥은 또다시 물을 내려다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을 내쉬었다. 갈 길이 먼데요. 30cm면 되겠는데요. 예수가 웃으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는 힘을 얻어 첫 발을 내딛었다.
수면이 단단한지 확인해보고 물결이 일어도 멈추지 않기 위해 호수 건너편을 내다보았다. 만약의 경우에 대답해서 점심 도시락 가방도 높이 쳐들었다. 발을 내디뎠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물이 말랑말랑했다. 곧 신발이 젖었지만 물은 발목까지도 차오르지 않았다. 그의 몸을 둘러싼 호수물이 일렁이자 그는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발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무언가를 딛고 서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렸더니 옆에서 예수가 한 손에 신발과 양말을 든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물 위를 걷기 전에 미리 신발과 양말을 벗어둔답니다. 예수가 크게 웃었다. 맥은 선착장의 끄트머리로 돌아와서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나도 그래야겠는데요. 그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양말의 물기를 짜낸 후에 혹시나 해서 바지까지 접어 올렸다. 그들은 신발과 양말, 점심 가방을 손에 들고 800m가 채 안 되는 호수 건너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물은 차갑고 오싹했으며 척추까지 시릴 정도였다. 예수와 함께 물 위를 걷는 것이야말로 호수를 건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 같았다. 맥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었고 호수 속의 송어를 볼 수 있을까 싶어 자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완전 터무니없고 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물론이죠. 예수도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침내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다. 물살이 밀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 수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숫가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왼쪽에 높다란 암석에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폭포수가 절벽 아래로 최소한 30m 정도 쏟아져 내려 협곡마루의 웅덩이로 모여들고 있었다. 폭포수는 커다란 시내를 이루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호수와 합류하는 것 같았다. 폭포와 그들 사이에는 풍매화들이 만개해 있는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음속으로 미시의 모습이 반짝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다. 조약돌이 깔린 호숫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전에 내린 눈으로 정상이 하얗게 변한 산 어귀에서부터 울창한 숲이 이어져 있었다. 왼쪽 편에는 작은 개간지의 끝자락이 보였고 졸졸대며 흐르는 작은 시내 건너편으로 작은 길이 나무가 우거진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맥은 호수에서 나와 조약돌이 흩어진 곳으로 가다가 쓰러져 있는 통나무를 향해 조심스레 걸어갔다. 그는 통나무 위에 앉아 양말에 물기를 짠 다음 정오 무렵의 햇볕에 물기를 말리려고 양말과 신발을 내려놓았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호수 건너편과 그 위를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오두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초록의 과수원과 숲을 등지고 있는 빨간 벽돌 굴뚝에서 연기가 한가로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초병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산맥 때문에 오두막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맥은 예수 옆에 나란히 앉아 교양학 같은 그 풍경을 음미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대단한 작품이에요. 맥 고마워요.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마치 화가가 화실 뒤편에 놔둔 특별한 캔버스를 보듯 나만 보고 즐기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약 지구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버둥대면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리 지구는 부모 없이 지도하고 이끌어줄 사람 없이 자라난 아이 같아요. 고뇌를 억누르는 예수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렸다.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인간들은 사랑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임무를 알았지만 성급한 욕구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구를 약탈했죠. 그들은 그 결과를 물려받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구를 소비하고 또 악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구가 몸을 떨거나 숨을 크게 내쉬기라도 하면 인간들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죠. 당신은 생태학자인가요? 맥은 반쯤 비난이 담긴 어조로 물었다. 검은 우주 속의 이 청록색 공은 지금도 아름다워요. 학대받고 남용되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죠. 그 노래 알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맥이 미소를 지었다. 검은 우주의 이 청록색 공은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예수가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대꾸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점심 도시락을 펼쳤다. 파파가 마련해준 샌드위치며 그 외 맛있는 것들을 둘은 실컷 먹었다. 맥은 고기인지 채소인지도 모르면서 맛있게 먹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질문을 던졌다. 왜 당신이 손보지 않는 거죠? 지구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주었으니까요. 되찾을 수 없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이야기가 완성되기 전에 끝나겠죠. 맥은 멍하니 예수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나를 주님으로 심지어는 왕으로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난 결코 당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힘을 행사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의 선택을 통제한 적도, 당신에게 뭘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당신이 하려는 일이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말이죠. 맥이 호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가끔씩은 당신이 통제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의지를 당신에게 강요한다는 건 사랑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정한 관계는 비록 당신의 선택이 쓸모없고 건전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특징이 있어요. 파파와 사라이와 나의 관계에서 당신이 아름답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서로에게 순종해요. 지금까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파파가 나에게 순종하는 만큼 나도 파파에게 순종해요. 사라이와 나, 파파와 사라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순종은 권위에 관한 것도 복종도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에 대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신에게도 순종해요. 그의 말에 맥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요? 우주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죠? 당신이 우리 관계의 원 안에 들어와 주길 바라니까요.
나는 내 의지에 굴복하는 노예를 원하지 않아요. 나와 생명을 공유할 형제 자매를 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겠군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서요. 어떤 관계라도 그런가요? 그래요. 내가 당신의 생명일 때 순종은 나의 인성과 본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죠. 순종은 관계 속에서 새로워질 당신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을 원했던 거군요. 맥이 깨닫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와 달리 나는 관계에 대해선 영 서툴러요. 예수가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 점심 가방을 옆에 통나무에 내려놓았다. 그는 콧수염과 턱수염에 남아있는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더니 옆에 있던 막대를 집어서 모래에 낙서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당신은 자신이 해낸 일에서 성취감을 찾고 있죠. 또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내는 관계에서 성취감을 찾아요. 관계는 당연히 여자들의 언어죠. 예수는 2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물수리 한 마리가 호수로 뛰어들었다가 도망치려고 버둥대는 송어 한 마리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내가 가망이 없다는 뜻인가요? 당신들 셋과 같은 관계를 나도 진심으로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맥, 당신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미시가 가버린 지금 그것이 더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로서는 쉬운 적이 없었어요. 미시의 죽음에만 골몰해 있지 말아요. 우리와 생명을 나누는 일이 모든 것은 더 큰 왜곡 때문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와의 관계를 저버림으로써 이 세계는 망가지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접 손으로 해낸 일과 이마에 맺힌 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건재함을 표현해 왔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자신의 운명마저 결정하려 해왔어요. 바로 그 전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일어난 거죠. 예수가 막대의 의지에 몸을 일으켰다. 맥이 샌드위치를 마저 먹고 일어난 다음 둘은 함께 호숫가를 따라 걸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자들의 욕망도 있었고 실제로 여자들의 전환이 문제였죠. 여자들은 자신이 아닌 남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를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군림하기까지 했죠.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는 여자들도 오로지 나에게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성, 선과 악의 이해를 추구했었죠.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낸과 같이 있을 때 내가 패배자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군요. 아내에게 그렇게 못해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식의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죠. 맥은 납작한 돌멩이를 집어서 호수에 물수제비를 떴다. 이곳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당신에게는 쉽지 않겠죠. 제 전환, 다시 말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당신만의 힘과 조절 방법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의 목소리는 마치 탄원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을 제공받고 정체성을 보호받아왔던 것을 그만두고
나에게 돌아오기가 힘들 거예요. 또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힘과 안정과 의미를 추구하던 것에서 전환해서 나에게 돌아오기가 힘들겠죠. 왜 남자들이 책임을 떠맡는지 늘 궁금했어요. 이 세계의 많은 고통이 바로 남자에게서 비롯되었는데 말이에요. 대부분의 범죄를 남자들이 저질렀고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한 남자도 많아요. 또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아이들에게도요. 예수가 돌멩이를 집어서 물수제비를 뜨며 말을 이었다. 남자들이 자기 자신과 땅으로 전환한 사이 여자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관계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여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여러 면에서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웠겠죠. 탐욕과 권력의 신들에게 희생되는 아이들도 적었을 테고요. 그러면 자기 역학들을 더 잘 수행했을 텐데요. 더 잘했을지 몰라도 충분하지 않았을걸요. 남자건 여자건 독립적인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타락하게 마련이니까요. 맥,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관계의 반대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각기 특이하고 다르면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동등한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각기 성은 다르더라도 서로 보완할 줄 알고 모든 힘과 권위의 근원인 사라유에게서 독특한 힘을 부여받기를 바라요. 나는 인간이 만든 구조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존재할 뿐이죠. 나와의 관계에서 성장할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식 없이 드러내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맞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나는 우리가 당신들을 창조한 방식 안에서 훌륭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는 첫날부터 남자 안에 여자를 숨겼다가 적당한 때에 여자를 남자 안에서 꺼내었죠. 남자는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여자도 함께 개혁되었으니까요. 남자 안에서 여자를 꺼냄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관계의 원을 창조했는데 그건 오직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태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요. 맥이 감탄하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 이해하겠어요.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면 관계의 원이 없었을 테고 그 결과 남녀 간에는 완전히 동등한 관계의 가능성도 없었겠군요. 그런 건가요? 예수가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맥, 아주 정확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동등하고 강력한 대응물을 지닌 존재,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들 인간은 권력과 성취를 추구하고 독립하면서 당신이 고대하던 그런 관계를 파괴했어요. 다시 시작이군요. 맥이 물수제비를 뜨기 위해 가장 납작한 돌멩이를 고르며 말했다. 당신과 파파와 사라유의 관계와는 다른 권력의 문제로 늘 돌아오는군요. 나도 당신과 함께 또 낸과 함께 그런 관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아내도 함께 왔으면 좋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맥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수제비를 뜯는 소리를 제외하면 주인은 조용했다. 예수가 또다시 돌멩이를 던지려다 말고 물었다. 이 대화에서 당신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가 돌멩이를 던졌다. 맥이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떠나기 전이라뇨? 예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맥, 사랑과 마찬가지로 순종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당신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당신 안에 내 생명을 머물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아내나 자녀 또는 파파를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없어요. 맥이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질문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예수가 씩 웃었다. 의도는 좋은데 아이디어는 별로네요. 그 방식을 택했다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려줘요. 예수가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의 삶은 그대로 따라해야 할 본보기로 의도된 것이 아니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성이 소멸된다는 뜻이죠. 생명, 진정한 생명, 바로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려고 내가 왔어요. 우리는 당신 안에서 우리 삶을 살 것이고 당신은 우리 눈을 통해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처럼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통합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당신 편한 대로 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사라유가 이야기하던 매일 죽는 것에 관한 것이군요. 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수가 고개를 돌려 개간지의 끝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리켰다. 시간에 관한 얘긴데 당신에겐 약속이 있어요. 저 길을 따라가다가 길이 끝나는 곳 안으로 들어가요.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맥은 자신이 이 대화를 계속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채 양말과 신발을 다시 신었다. 아직 다 마르진 않았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아직도 질퍽거리는 걸음으로 호숫가의 끝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폭포를 바라다보다 작은 시내를 건너서 잘 닦이고 표지판도 갖춘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감사합니다.